안녕하십니까, 조봉조입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회의가 좀 길어지고 뭐 제가 시간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너무 늦어졌어요. 봉다리를 단독으로 진행을 시켜볼까 했는데 봉다리가 걱정을 많이 하는 바람에 약간 늦춰서라도 진행을 했습니다. 최대한 시간 맞춰서 오기 위해서 택시를 탔는데 3,000원 올랐더라고요. 누구는 그냥 버스비 100원만 올려도 난리 치는데 400원 정도, 200원인가 얼마가 올랐는데도 400원 정도가 올랐군요. 400원이 올랐는데도 그냥 아무런 말 없이 오른지도 모르고 올라버린 택시비. 참 대단합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 네. 대통령 되면은 이 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평안할 것 같아요. 아무도 말 안 건드리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3,000원짜리.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봉다리와 같이 영화계의 탕아, 영화계의 반항아, 그러면서도 살고 싶어하는 어쨌든 끈질긴 생명력의 소유자 우리 봉다리와 같이 오늘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된 대로 북한 제3회 북한인권 국제영화제입니다. 2년 전에 시작을 했고 올해 3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1회째 때는 제가 관여해서 만든 인사이드라는 영화와 제 후배가 만든 또 하나의 다큐멘터리 영화 두 편이 만들어져서 상영이 됐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2회 때하고 2회 때는 좀 모르겠고 3회 때 올해 또 3회째를 맡고 있죠. 대부분의 영화제가 3회 정도를 맡게 되면 일반 대중들의 시선을 조금 관심들을 좀 끌어오는데, 영화제가 좀 너무나 특별한 영화제고 또 영화계 자체 내에서도 약간 이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 아무리 인권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인권은 하다못해 동물의 동물권마저도 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다루지 않았던 하나의 인권이었죠, 북한 인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 인권 영화인들이 아니라 북한 인권 운동가들이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대중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약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영화제긴 하지만 어쨌든 반드시 만들어져야 됐던 영화제였고, 이런 TV가 생겼으니까 올해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영화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화제는 상당히 좀 짧습니다. 그리고 영화제 주제가 영화제답게 북한 인권을 다룬 영화들만 이렇게 질비하게 쫙 깔려져 있죠. 그래서 일반 대중들은 좀 부담감이 되는 영화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렇죠? 봉다리도 딱 라인업 허클했다면서요. 그래서 그래도 북한 인권이라는 문제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남북으로 갈려진 이 상태에서 북한의 현실을 이해하고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지금 이제 탈북자가 25,000명이 넘어선 이 시대에 이 탈북자들에 대한 문제, 탈북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단적인 어떤 모델링을 제시할 수 있는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든 주제이고 일반 다른 영화와는 틀리게 좀 주제성이 좀 강한 영화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일반 이렇게 다른 영화제처럼 뭔가 페스티벌적인 느낌이 조금 약하긴 하지만 어떤 의미를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영화제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아직 올해 저도 아직 이제 이쪽에서 이제 자료를 좀 넘겨받았는데, 영화제에다가 부탁을 해서 확실한 자료들이 안 넘어와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영화제 때 가서 영화를 봐야 되겠지만, 이번 제 3회 때 영화제는 좀 괜찮습니다. 3회 때 영화제 개막작이 일단 DMZ 평화영화제던가요? DMZ 국제 다큐멘터리.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또 이제 상영이 됐었고, 그래서 좀 이슈를 받고 있고 언론에 기사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개막작 우리 가족의 개막작이죠. 우리 가족. 김도영 감독이 만들었고 90분짜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게 이제 탈북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탈북했거나 혹은 부모님과 같이 탈북을 했다가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이제 어린 나이에 자기들만이 남아있는 어떤 탈북 청소년, 탈북자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이제 그들 10명을 데리고 가족이라는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김태훈 선생님이라는 사람과 이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따뜻한, 가슴 따뜻한 이야기 영화인데요. 일단 짤막한 EPK 영상 보시고 또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개막작 우리 가족입니다. 처음에 3일은 먹는 것 빼고 진짜 좋았어요. 일하는 것도 재밌고 첫날부터 애들이랑 막 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서 막 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일하는 것도 체력이 되니까 막 뚜지고 막 진짜 신나서 막 했는데 3일이 지나니까 머리로는 이렇게 몸 알겠는데 해야 되는데 몸이 안 따라서요. 제일 좋았던 거는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었다는 거.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기대했던 걸 틀린 적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 마음이 틀렸더라고요. 가기 전엔 저는 제 아이들이 좀 이렇게 뭐 철부지 그리고 어리다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는 너무나 큰 아이들이 된 거예요. 제가 너무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을 너무 그냥 제 두 손이 모자랄 정도로 제 두 손이 부족할 정도로 이 아이들에게 막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막 저 혼자 막 발버둥 치면서 이 아이들 막 이렇게 막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혼자 짝사랑했던 느낌 같은 느낌? 사실 이 아이들이 좀만 더 있었으면요 거기 아카 부족을 아예 건물이 된다 그 마을 하나를 지을 정도로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단용을 했으면 사실 약간 힘들었어요. 갑자기 훅 끊겨서 죄송합니다. EPK 상태가 그냥 뭐 화면만 잘라서 저희들한테 보내줘가지고 앞부분만 좀 정리를 하냐고 갑자기 끊어져서 저도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끝났습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해서 이제 이 영화는 개막작으로 해서 제작 지원도 받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MZ 국제 다큐멘터리로 상영도 됐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 대중들한테 조금은 더 각인되어 있는 아주 괜찮은 영화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아직 못 봤지만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만드는 영화, 아이들과 어떤 이치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솔직한 시선의 다큐멘터리 영화들은 일단 극영화가 주지 못하는 어떤 감동을 전달해 주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영화들이 좀 이제 관객들한테 많이 보여줘서 굳이 이 탈북자 그다음에 북한의 인권 문제가 어떤 정치적인 시선이 아니라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정말 인권의 시대, 그러니까 정말 인권을 말하는 인권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인권, 정치적인 목적, 어떤 모든 걸 떠나서 정말 제대로 된 인권의 문제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희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인류상 가장 마지막 남은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마지막 남은 인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프리카나 뭐 이런 쪽에서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구호물품이 들어가고 전 세계적인 도움이 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에 있는 어떤 우리의 동포들이죠. 동포들이고 우리 같은 형제들인데 이 형제들은 어떤 정치적에 의해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재단을 끊어내면서 그 독재자들을 먹고 살면서도 북한의 인민들 우리 형제들은 굶어 죽어가고 90년대 초반에는 2만 명이라는 2만 명이죠. 2만 명의 사람들이 아사하는 상태까지 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여기서 택시를 타고 3,000원짜리 택시를 타고 가도 30만 원이 안 넘는 거리에서 자행되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300만이죠. 300만. 죄송합니다. 제가 300만까지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서 2만인가 200만인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300만 명이면 6.25 때 죽었던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현상이 바로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게 문제 제시 안 되고 있다는 것도 가장 큰 문제죠. 아마 그런 얘기들이 이 북한 인권영화제에서 불편한 진실의 모습으로 아마 관객 여러분들을 찾아갈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외에도 그 단편, 애니메이션, 그리고 또 해외 초청작 등 해가지고 20여 편의 영화들이 상영이 됩니다. 장편도 있고 대부분이 단편이긴 하지만 제작 지원장부터 해가지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전부 다 소개시켜드리기 좀 애매하고 애매하고 해서 저희들이 한 4편 정도를 자료가 없다 보니까 줄거리만 보고 한 4편 정도를 무작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그 자료 화면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영화를 어떻게 보시라고 감히 선택 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새로운 주제를 가진 영화들이니까 다 모든 영화들은 지금 이번 영화제 때 하는 모든 영화는 다 골고루 보여줄 필요성은 있겠죠. 일단 그 중에 4편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작품 뭐가 될까요? 예, 낯선 정착이라는 영화입니다. 감독이 박들레 감독이고요. 이것도 역시나 다큐멘터리 25분짜리 영화입니다. 내용은 이제 탈북자가 25,000명에서 이제 3만 명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대인데 이제 이들한테 이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정착을 한다는 건 쉽지가 않죠.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유주의 체제로 넘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대부분 이것은 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자신이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현실에 기뻐하고 그 큰 꿈을 그리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반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과 하등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시선을 조금은 바꾸는 방향으로 나서려고 하는 좀 긍정적인 영화인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첫 번째 추천작이고요. 다음 영화는요. 가족의 나라라는 영화입니다. 이건 이제 일본 영화입니다. 일본 영화의 장편 영화고요. 이것은 국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개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봤겠지만 개봉했었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의 프로덕친 이제 사회주의 조국으로 귀환한 시기에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북한으로 갔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치료차 일본을 오게 되고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에서 병을 고쳐야 되는데 이제 북한에서는 자꾸 오라고 하고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는 치료를 받아야 되고 하면서 이 주인공이 이제 북한과 일본에 태어난 주인공 북한으로 아버지 따라서 북한에 가야만 하는 이제 자기들의 그 주인공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과연 조국은 무엇이며 가족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아주 잘 만든 작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작품은요. 다음 작품이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네요. 타인의 삶.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는 독일의 이것도 장편 영화입니다. 독일 영화고요. 2시간 17분짜리. 아우 상당히 기네요. 2006년도 작품입니다. 여기서 이건 보면 확실히 독일에서 만들다 보니까 역시나 동독과 소독의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이 동독과 소독의 문제들을 보여주면서 시대적 배경은 아마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한 5년 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이제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있고 우리나라 남한에서 그걸 준비해야 되는 이 시점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이 영화를 보면서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동독과 베를린의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탈북자들이나 북한 인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한번 역으로 해볼 수 있는 저 개인적으로는 독일이나 유럽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영화제 최고의 추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작품은요. 다음 작품 끝났나요? 퍼플맨이라는 영화 하나 더 골랐던 것 같은데 이게 없었나 보군요. 퍼플맨에서 애니메이션이 한 편 더 추천을 했었습니다. 김탁훈, 유진호, 박승호 감독 세 감독이 만든 14분짜리 애니메이션인데요. 실제 탈북자였던 김혁 씨를 이제 모델로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애니메이션은 또 극영화에서 만들 수 없는 어떤 한계점을 넘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마 필름에 담을 수 없는 부분들을 증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리얼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에 또 시간도 짧습니다. 14분.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 퍼플맨까지 해서 단편 영화와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일본 영화, 독일 영화 이렇게 골고루 한번 섞어서 봤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내일입니다. 내일이죠? 네. 내일인가요? 모레인가? 내일이죠? 금요일부터인가요? 금요일부터인가? 맞아. 금요일이군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오후 6시 반에 그 필름 포럼에서 개막식을 하고요. 그 전부터 영화는 상영이 됩니다. 개막작 우리 가족부터 해가지고 모든 영화들이 다 무료로 관람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즐겁지만은 않겠네요. 이 영화제가 어떻게 보면 씁쓸한 어떤 기억의 잔재들 아니면 씁쓸한 현실의 한 조각들을 보는 이번 영화제에 가셔서 좀 무겁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어떤 하나의 사실들을 알아가는 그런 영화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봉다리님은 봉다리 벗고 오시나요? 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저는 안 갑니다. 예. 아, 네, 저는 참석을 안 했는데요. 참석을 안 한답니다. 네. 왜요? 네. 왜 안 작년에 가봤는데 자리도 안 주고 서서 봐가지고 서서 봤다고요? 예, 뭐 노숙자들과 함께 서서 보고 개막식을 이런 영화인을 네? 영화인을 뭐 네. 이런 저기요. 2회 때 봉다리 벗고 갔답니다. 이 봉다리가 그 영화인 자격으로 초청장까지 받고 갔는데 누군가 챙겨주지도 않고 자리도 없어서 뒤에 노숙자들과 서서 봤답니다. 영화를. 이런 굉장히 삐졌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안 간다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갑자기 이걸. 이번 영화제 관계자들께서는 봉다리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나 답답하네 진짜. 올해 하는 거 보고 내년에 가든지. 봉다리님이 궁금하신 분들은 만약에 개막식 때 안 간다고 하니까 지금 삐져서 궁금하신 분들은 금요일날 오후 2시 반에 프레스센터 19층에서요. 19층에서 영화인들이 모여서 북한 인권 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엽니다. 아마 제가 발제를 하게 되고 영화인들과 해서 토론회를 갖게 되는데요. 거기 오시면 누군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거기에 오시면 봉다리의 실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시네마 까먹는 소리가 뭐든 다 까는 곳이기 때문에 마냥 북한 인권 영화제를 칭찬만 해줄 수는 없죠. 방금 봉다리가 삐져서 봉다리는 으르릉 거리고 있고 여기 시청자분께서도 북한 인권 영화제를 페스티벌 같이 할 수는 없겠죠? 없을까요? 라고 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좀 힘들겠죠.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영화제가 페스티벌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화인들이 아니라 북한 인권 운동가들이 지금 이 영화제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자기들의 목적의식, 자기들의 북한 인권에 이걸 알리기 위한 것이 우선이죠. 영화에 대해서 아직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페스티벌이라고 하기엔 좀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자신들의 목적이라든가 이 사실들을 빨리 알리는 게 좀 급하고 목적인 사람들이다 보니 일반 대중들과의 어떤 이렇게 거리감이 약간 발생을 한다라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주제가 너무 무겁죠. 페스티벌로 가기에는. 그러니까는 북한 인권을 말하기에는 북한 인권이 너무나 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고 아직까지 만들어진 영화들이 대부분 다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절망적이고 막 아프고 죽고 슬픈 이런 것들밖에 없다 보니까 영화 전체들이 다 무겁고 좀 가라앉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페스티벌로 가기에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다른 영화제처럼 이제 규모도 키우고 한 섹션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지만 북한 인권을 전면에 내세운 이상은 페스티벌로 가기 좀 무리가 있죠. 세 번째는 세 번째로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전문적으로 이제 이 영화제를 키우는 멤버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영화제에서 막 세계국제 영화제도 뭐든 할 때, 그러니까는 그건 이제 별 문제가 아니고 첫 번째와 비슷하다고 보고, 세 번째는 대중들을 끌어올 수 있는 어떤 그 히트 상품이 없기 때문에
이 히트 상품과 어떤 페스티벌이 접목이 되면서 대중들이 와서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이제 그런 어떤 그 말 그대로 흥행적인 요소들이 지금 아직까지 고민이 안 되고 있는 제3회가 됐지만 그래서 3회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대중들 간에 그리고 영화인들 사이에서도 북한인권 국제영화제는 아직까지는 이제 좀 괴리감이 있는 그런 영화제로 좀 안타깝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면 추적인 세계 인권 영화제로 가는 것은 조금 힘들겠죠. 일단 이제 북한 인권 영화제도 이제 다른 식의 어떤 포장이 필요할 텐데 뭐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단지 이제 조언을 해준다라면 이제 북한 인권 문제도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넘나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있습니다. 지금 그게 가능성이 지금 몇 년 전부터 점쳐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 자 그 흔히 말하는 목적 의식만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북한 인권 영화들은 다 망했습니다. 크로싱부터 시작해서 48m 뭐 겨울나비 뭐 난강도 아이들이 뭐니 해가지고 망했어요. 근데 망한 이유는 일단 영화도 저예산으로 만들었고 홍보비도 부족했지만 결과적으로 못 만든 이유는 이게 뭐냐면 목적성만 있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연출력이 좀 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커버하면 언론 플레이에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서 그냥 다 자기들의 목적 의식만을 얘기합니다. 탈북자 감독으로서 난 이걸 만들어야 돼 사명감으로 만들었다.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고 북한의 인권을 알려야 되고 뭐 다들 사명감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은 부담돼 이거죠. 자연스럽게 관객들이 느끼게 해야 되는데 초반부터 홍보를 하고 이 영화 재밌습니다라고 해도 볼까 말까 한 영화에 대해서 사명감을 얘기해버리면 안 보는 거죠. 그런데 일반 지금 우리나라의 상업 영화들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상업 영화들 보면 그 계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떤 영화들이죠? 북한 인권 영화들. 네, 북한에 관련된 영화들. 뭐 최근 작품, 뭐 네. 얼마 전에 히트를 한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렇죠. 은밀하게 위대하게. 예, 뭐 그다음에 탑 이변시라는 동창생이 네. 있고 개봉 예정이요 말고 그전 작품들. 네. 또 몇 개 뭐 있던 뭐 국경의 남쪽 뭐 이런 것도 뭐 비슷한데 그러니까 간첩도 어떻게 보면 간첩 다 포함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흥행의 손 같은 베를린. 베를린도 이제 다 북한하고 연결된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걸 떠나서 지금도 이제 그것도 있네. 그거 풍산계. 풍산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히트작이기도 하죠.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개봉을 안 했지만 예, 동창생부터 해서 용의자 또 뭐 붉은 가족 이런 영화들이 줄줄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줄줄이 대기 중에 있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중들의 시선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단지 목적성이 약간 배제가 돼 있죠. 약간 이렇게 그 북한 문제가 소재로서만 이제 활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소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북한 인권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약하게 보이고 뭔가 좀 할 말이 많은데 좀 적어지니까 좀 아쉬워 보이고 그러겠지만 대중들은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북한에 대한 인식을 바꿔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감기 같은 영화라든가 감기 같은 영화를 딱 봤을 때 정말 그 국내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냥 억지로 그냥 갑자기 군사 작전권 집권해가지고 미군이 미국이 우리나라의 군사 작전권을 다 갖고 있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모양새 만들어 가듯이 그러면은 사람들 딱 보고 나와서 감기 딱 보고 나서 열받네. 우리나라 군사 작전권도 미국에 있고 미국 놈 개새끼들 뭔 새끼들 찾죠.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일반 대중들은. 그러니까 북한 인권을 다루더라도 만약에 풍산계라든가 은밀하게 위대하게처럼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치면서 재미있게 가고 마지막에 내가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간첩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실패하고 내 가족들이 무참히 죽어가는 걸 보면서 거기서 액센트만 거기서 북한 인권 문제 하나만 소재만 딱 던져줘 주면은 사람들은 나오면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형제들이 좋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 느낄 텐데 지금의 이제 어떤 그런 영화들을 이제 좀 이렇게 포장을 하고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운동가들은 고민을 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세미나를 하고 어떤 그 안에서 좀 이제 좀 더 진지한 문제, 일단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진지한 문제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의 북한 인권 영화제는 일단 그런 것도 다 배제하고 진지하게 묵직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어쩔 수 없이 대중과의 괴리감이 생기면서 향후 이제 파이가 커져서 국제 영화제로 가는데 약간 이제 걸림돌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산 영화제 같은 영화제보다 훨씬 의미 있다라고 하고 북한이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텐데요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의미가 너무 많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북한 인권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북한 인권 영화는 세계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헐리우드에서도 지금 이렇게 북한의 문제가 막 자꾸 영화가 되죠. 이번에 그 백악관 최후의 날도 그렇고, 헐리는 막 007 네버다이가 어나더 데이에서도 진작에 나왔었고, 지금은 이제 전 세계에서 어떤 독재자라든가 모든 대명사, 악의 축이라든가 뭐 그 어떤 세상의 악역으로 테러리스트 집단으로는 이제 중동이 끝나고 이제 북한으로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대한 영화적 소재는 무궁무진하죠. 드라마도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을 거고, 지금 뭐 스티븐 스필버그도 뭐 이런 류의 그 다룰 수 있는 영화를 구상 중에 있다라고 할 정도니까, 지금 북한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상업적으로서의 어떤 소재성이라든가 아니면 세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굉장히 다양한 영화들을 갖다가 묶어서 영화제로 만들면 당연히 세계적인 영화제가 커갈 수 있는 루트는 얼마든지 이제부터 시작을 하고 봅니다. 최소한 북한하고 남북한이 통일될 때까지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누가 하냐의 문제겠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이 북한 인권 영화제 지금 의미성으로서는 반드시 해야 될 영화제고, 반드시 그래서 여기서 홍보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가서 영화를 봐주길 바라지만, 이 영화제가 좀 더 크고 좀 더 많은 사람들 대중적으로 북한 인권을 알리기 위해서는 영화인들과 현장 영화인들과 실제로 거기서 뭔가 그 영화제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획자들과의 어떤 조합을 통해서 판을 키우고 파이를 키우고 해서 전 세계 다양한 영화들과 일반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들고 다 연합해서 자연스럽게 즐기면서, 이제는 좀 즐기면서 영화도 즐기면서 북한에 대한 인권을 차근차근 편하게 생활 속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영화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봉다리처럼 삐지게 하지 말고요. 근데 그때는 저기 역전 서울역. 앞에서 했구나. 서울역. 서울역 앞에서 해가지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영화제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영화제. 예. 맞습니다. 월드워 Z에서도 북한 인권이라고 하지만 북한에 대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권이죠. 이를 뽑는. 그러니까 바이러스 퍼뜨리고 이빨 다 뽑고 막 이래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 인권이죠. 그런 모든 부분들. 그러니까 홍콩 영화 중에 맹룡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홍금보가 주연했던 영화고, 우리나라의 그 허준호라는 배우가 출연했죠. 근데 제가 허준호라는 배우를 그다지 뭐 그냥 그렇게 뭐 배우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영화에서 허준호를 보고 내가 반해버렸습니다. 어떤 영화냐면, 그냥 그 허준호가 북한에서 그 탈북을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용병 머시너리가 돼가지고 이제 그 어떤 그런 거 하는 거였는데, 칼 들면서 사과를 딱 깎아 먹고 있는데 주인공이 와서 그 사과 진짜 맛있게 먹는다고 말하니까 이 허준호가 딱 깎아서 하는 말이, 이 사과 한 조각을 먹기 위해서 넌 네 친구를 죽여본 적 있냐, 그 말을 딱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이 사과 한 조각이 내 친구의 목숨 하나다 하면서 딱 사과를 굉장히 맛있게 먹어요.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그 한 장면만으로라도 난 그 대사 하나만으로라도 북한의 인권 문제가 완전히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그만큼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냥 야 이거 먹고 싶으면 쟤 죽여봐 하면 가서 막 패야 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야 되고,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서 나는 이번 북한 영화제에 나는 그 허준의 그 연기 때문에 너무 반해가지고, 나는 북한 인권 영화제 난 그 영화가 상영되기 그렇게 바랬거든요. 아마 이래 때부터 줄창 주장했을 거예요. 나는 제발 맹룡 좀 상영자 하자. 근데 아직도 이제 올해도 여전히 상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그 상업 영화 쪽에, 특히나 헐리우드 B급 영화 쪽에도 북한 인권을 다루는 영화들이 상당히 많아요. B급 영화 인터넷 뒤져보면
그 뭐였죠? 레드단? 레드던. 그거 네. 어떤 영화예요? 그거? 이제 그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예. 미국을 점령하고 이야. 이제 젊은이들이 민병대를 구성해서 걔네가 게릴라전을 펼치는 그런. 야, 그건 미국 찬양 영화인데 그래도 미국하고 맞짱 떠서 일단 본토에 진출했다는 건데. 그게 원래 중국이었었는데요. 원작은 아, 그 원래 중국이었었는데. 중국에서 북한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하여튼간 뭐 그런 식으로 토르에서 나왔던 맞아요. 보스워스죠. 뭐 무슨 햄 보스워스인데 크리스텐 보스워스인가? 아 맞아. 맞아요. 토르. 토르 나왔던 그 주인공. 친구가 나온 영화입니다. 레드던이라고 해서 한국에는 수입이 안 됐습니다. 한국에서 수입될 일도 없고요. 굉장히 쓰레기 영화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했는데 나름대로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인지가 되고 있더라고. 저도 한번 이제 나중에 찾아봐야 될 것 아까 같습니다. 잠깐 언급하셨던 그 백악관 최후의 날이랑 그 네. 화이트 하우스 다운 같은 경우는 사실 같은 소재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네. 적이 좀 다르죠.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백악관 최후의 날 같은 경우는 조금 흥행이 그렇죠. 안 됐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할리우드는 뭐냐면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한 곳에 일방적인 어떤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서로 싸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백악관 최후의 날하고 화이트 하우스 다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잖아요. 네. 백악관 최후의 날을 보면 거기서는 북한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주적이 이제 미국한테 남은 건 주적은 이제 북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세력이 들어온다. 우리가 전투까지 지켜서 싸워야 된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어떤 애국주의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보수적인 어떤 스타일의 보수 성향의 스타일의 영화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화이트 하우스 다운 같은 경우 딱 보면은 내부의 적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수 산업체가 짜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또 흑인 대통령, 그러니까 오바마를 연상시키게 하는. 그러면서 오바마를 지원하는 것 같이 가면 아주 흑인 대통령이 멋있게 보이고 당연히 오바마 이거니까. 그러면서 군수 산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보수 진영을 비판하는 그 진보 진영의 영화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두 편이 다 나오면 관객들은 그걸 보고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거 둘 다 망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화이트 하우스 다운은 좀 들어왔어요. 그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예, 그렇지만 미국 내에서는 둘 다 별반 차이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처럼 막 정치성 해가지고 자 이 영화는 미국에서 만든 보수성 영화니까 일단 가능하면 죽여버리고 이 영화는 진보성 영화니까 조금 더 띄우고 이런 그런 헛질을 안다는 거죠. 그냥 영화는 영화들을 놓고 관객한테 판단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차피 뭐 도진 개진이죠. 화이트하우스가 많이 들어봤자 우리나라에서 결과적으로 이제는 관객도 뻔히 보이는 이런 짓은 이제 CR도 안 먹힌다는 거고 이제 어쨌든 북한 인권 영화제에서 만약에 그거 백악관 최후의 날 이것도 할만하죠. 저도 네. 굳이 이제 어떤 아까 얘기한 대로 목적성을 가진 영화에만 집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왜 이제 지금 영화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영화들에 집착을 하고 근데 사실 올해는 아까 제가 봤을 때 타인의 삶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상상을 못하던 영화인데 이게 들어온 걸 보면은 조금 생각을 틀리게 한 것 같기는 한데 그건 이제 동서독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한국 같이 가는데 아직까지는 좀 멀었다. 그리고 영화의 어떤 프로그래밍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야 이제 정식 이제 영화인들이나 영화제 기획자 프로그래머나 이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그것도 이제 운동가들이 하시는 영화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그건 이제 감안을 하고 해야지. 이제 그거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을 가져버리면 프로그램에 대한 여기서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을 내포해버리면 지금 그 영화제 준비하는 사람들 쥐나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화제 어떤 그런 거 보면은 제가 판단하기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레드던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걸 좀 근데 이제 우리는 아쉽다라는 거죠. 네, 여기서 저도 시청자분들은 계속 이걸 이렇게 페스티벌처럼 할 수 있느냐, 세계적인 영화제 키울 수 있느냐, 뭔가 좀 재밌게 할 수 있냐라고 계속 질문이 올라오는데 그거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저도 안타까운 게 아까 레드던 크리스텐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에 와요. 토르 2 때문에 잠깐 어떻게 영화 딱 걸면서 좀 그러니까 어렵겠지만은 좀 그런 어떤 시도들을 좀 해봐가지고 관심을 좀 끌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왜냐하면 부산 영화제도
실제로 레드카펫 행사를 하는 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일단 관심을 끌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끼리 이거 영화 보는 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 걸 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영화제 기획자나 영화제 프로그래머나 정치를 붙어야 되는데 크리스 햄스워즈라네요. 크리스 햄스워즈가 이번 토로토 때문에 내한 방안을 하는지 네.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알지. 그러면 이제 영화제 기획에 딱 맞춰서 비슷하게 맞춘다. 그러면 딱 해가지고 거기다 레드덧 딱 걸고 와서 뭐 할래주고 북한 인권에 사인 한번 하자 하면은 이건 대박 기사거리가 나잖아요. 그런 이벤트를 솔직히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레드카펫이나 다른 영화제들이 레드카펫을 하는 이유는 그냥 그걸로 해서 영화제 이름 알리는 거거든요. 여자들 드레스 쫙 하고 뭐 하고 이런 게 스타들 불러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 다른 영화제, 세계 10대 영화제 중에 돈 주고 배우 부르는 영화제는 우리 부산밖에 없을 거예요. 10대 영화제 축에도 못 끼지만. 그때 말씀드렸던 부산 깔대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깐느에서는 감독한테만 티켓을 줍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어떤 영화제에서는 스태프들한테만 티켓을 줘요. 개막식 입장 티켓을. 배우가 레드카펫을 밟고 싶으면 지 돈 내고 갑니다. 지 돈 내고. 우리나라만 흥행 성공시키려고 배우들한테 돈 주고 데려옵니다. 돈 주고 다. 그러니까 영화제하고는 상관없이 배우들한테 레드카펫 한번 밟는 걸로만 애들한테 수억 수십억 쓰는 거예요. 과연 그런 영화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영화제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배우들한테 일단 배우로서의 어떤 흥행 코드를 만들려면 일단 배우들 몇 명이라도 좀 오게 하든, 아니면 그런 영화를 찍어서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영화제니 어떤 피는 못 주지만 너희들 좋은 뜻으로 와라 하면서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걸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힘들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데 이런 게 메커니즘을 잘 모르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이제 요즘에는 하도 그냥 크로싱이 제일 처음에 만들었는데 크로싱 이후를 넘어가는 영화가 없으니까 아직까지도 크로싱 갖고 북한 인권을 얘기하는데 이제 그만 좀 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내가 이것만큼 부탁드리고 싶어요. 북한 인권 운동가들한테. 크로싱을 계속 지금도 울고 먹을수록 손해입니다. 오히려. 우리같이 영화 만드는 사람들도 지쳐버리고요. 그 이상의 영화들 몇십 년 동안 안 받은 것 때문에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구나 하면서 떠나버리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하나의 배우가 차인표 씨 이런 거면 차인표 자꾸 이름 파는데 이름도 팔지 마세요. 차인표 씨라는 배우는 크로싱 하나 때문에 많은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잃은 배우예요. 어떻게든 본인은 크로싱에 대한 이미지를 벗으려고 하는데 계속 울고 먹어요. 계속. 그렇다면 나중에 정작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쓰고 싶을 때 차인표 씨 안 옵니다. 예전에 그 세이브 더 칠드런 하면서 차인표 씨가 한번 온 것도 북한 인권 운동가들이 부탁해서 온 게 아니고, 차인표 씨가 데리고 이렇게 키우고 있고 지원하고 있는 북한 탈북자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편지를 써서 온 거예요. 순수하게 그 마음으로 온 거지 여러분들이 부탁해서 온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차인표 씨 이름 팔고 크로싱 이름 팔면서 자연스럽게 차인표 씨 연결해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크로싱을만 이용하다 보면 현장 영화인들이나 배우들 모두 그 꼴 나봤자 차인표 꼴 나는 거 뻔히 보이는데 안 옵니다. 지들이 먼저 오게 해야 되는 거지 더 이상 쓰지 마세요. 저 감독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이게 어찌 운동적인 성격으로 하다 보니까 뭐 영화 감독이나 배우들을 이쪽으로 딱 이런 영화에 참여하면 운동가로 생각을 하는 느낌이 너무 강한 거예요. 왜냐면 배우는 그냥 이 작품도 할 수 있고 저 작품도 할 수 있고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좀 덜 줘야 되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한 인권위가 한번 출연한다거나 이거 하나 만들면 그냥 북한 인권 운동가인 것처럼 네. 그렇게 가지고 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오는 사람들도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 사실. 그죠. 이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거 평생 이것만 만들어야 되나라는 예, 생각이 예. 드는 거고.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지금 봉다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뭐냐면 이거 하나 잘못 찍어버리면 자기는 정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아까 그것처럼 순수하게 도와주고 싶어서 출연을 했는데 이거 하나 찍고 나면은 나중에 평생 울고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배우가 그 영화에 출연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연평해전을 또 예를 들어 봅시다. 연평해전 해가지고 딱 했는데 만약에 정석원이든 뭐 누구든 뭐 정석원이 지금 뭐 찍을지 안 찍을지 솔직히 몰라졌잖아요. 누구든 어떤 주연을 찍었어요. 근데 쫄딱 망했어요. 근데 그 이상의 뭔가 해군 영화가 안 나와. 그럼 또 계속 뭐 군인들 가지고 우파정에서 막 가지고 또 정석원 이렇게 연평해전 얘기해서 계속 그것만 갖고 울고 먹어봐요. 그걸 보고 있는 후배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영화 한 편 잘못 찍으면 평생 저렇게 엿대는구나. 안 옵니다. 지금도 아시다시피 약간 이 연평해전 같은 건도
너무 정석원이라는 배우를 끌고 다니면서 그렇지. 여기저기 행사에서 배우는 연기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 네. 영화에서 자기들 보면서. 그러니까 나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석원이라도 이거 한번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는 이쪽 영화는 안 찍을 것 같아. 나도 네. 만드는 우리도 미안해서 안 부를 것 같고. 자,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북한 인권운동 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의 목적 당연히 소중하죠. 우리도 인지를 하고 있고 어떻게든 문화인들은 좋게 만들어서 잘 만들어서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인권운동가들이 이제 영화가 문화가 뭔지를 이해할 시점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죠.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북한 인권을 인지하고 있으면 인권운동가도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이걸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지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이 북한 인권영화제에서 그리고 이번 제3회 인권영화제에서 소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하고 영화인들하고 같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게 얼만큼 소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받아들여진다라면 굉장히 뜻깊은 얘기의 장이 되겠죠. 아마 그때는 봉다리도 간만에 봉다리를 벗은 채로 아마 본인의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때는 이제 뭐 봉다리를 벗어도 해코지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 이제 북한 인권영화제가 앞으로 개막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필름 포럼에서 이틀 동안 상영이 되고요. 편안하게 가셔서 영화를 보시고 개막장이든 뭐든 그 단편 영화도 좋습니다. 거기에 만드는 이제 참여했던 감독들이 영화제에 계속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영화제에 가셔서 감독들과 바로바로 만나서 감독들과도 대화도 하시고 영화가 만들어진 거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생각으로 만들어졌으며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화와 북한 인권에 대해서 같이 어울려서 얘기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정말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북한 인권 따로 영화 따로 이렇게 얘기가 아니라 두 개가 어우러서 잘 리믹스가 되는 그런 분위기. 그래야 북한 인권 영화제의 진정한 의미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달이 이제 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죠? 네. 이번에는 자리 좀 달라고 하든지. 네, 잘 주시고요. 올해는 저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돌을 북한 인권 영화에서 볼 줄 알았어요. 제가 동창생도 하고 은밀하게 기자기도 하는데 이런 영화들은 여기에 범주에 못 들어가는지. 나도 그 정도의 그 한국 영화 중에 좀 흥행이 될 만하고 요 근래 개봉한 영화 중 한 편 정도는 베를린 같은 들어올 줄 경우도 알았긴 괜찮은 했는데. 케이스인데 예. 그러니까 제가 뭐 그쪽에서 안 한다 못 한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건데 이게 요청이라도 한번 해보고. 근데 뭐 그쪽에서 안 주겠죠. 북한 인권 영화제다 하면은 여기저기 영화판 저쪽 애들한테 눈치 보이는데 주겠어요. 잘 주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요청이라도 하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조인해서 제가 보기엔 그림을 주최 측도 만들어냈으면 약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영화사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이제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단체가 주최를 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게 왜냐하면 별도의 영화제 조직 기구가 아니라 네.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도 들기는 하는데 일단은 이제 그런 거는 그래도 좀 노력을 해서 좀 극복을 좀 해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운동가들보다는 이제 실제 현장 영화인들이나 영화제 프로그래머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딱 들어와서 이제 어떤 이제 영화제 형식을 빌어서 초청하는 게 가장 좋은데 네. 지금 이번에도 그 초청장을 보니까 이민용 감독이나 김태균 감독 등 몇 분 감독들 초청 감독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오시는 분들이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화제라는 게 자신의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들이 거기에 상영되는 영화의 감독들이나 배우들이 출연하는 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북한 인권 영화와 다른 영화 똑같은 것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온다는 거. 뭐 이건 좀 뭐 농담 삼아 하는 거고요. 어쨌든 가야 할 길이 많은 영화제라는 것은 아마 현장 영화인들도 그리고 지금 북한 인권 영화제 조직위원들도 조직위 사람들도 그러고 일반 대중들도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세미나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틀간의 짧은 여행이지만 그 여행을 통해서 만난 감독들과
그 북한 관련된 탈북자들이든 북한 관련된 사람들과의 얘기를 통해서 제 사회 때는 정말 대중들하고 소통을 하고 대중들이 편안하게 영화를 통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는 그런 영화제. 그래서 가서 마음껏 즐기고 웃으면서 울다가 감동받다가 웃으면서 슬퍼하다가 감동받다가 이런 감정의 향연을 마음대로 끼치고 즐거움과 아픔과 이런 모든 감정들이 이 영화제를 다 녹여서 영화제를 끝날 때쯤에는 모든 관객들이 아쉬워하고 대중들이 아쉬워하고 그러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들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퍼져나가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 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좀 그래도 뭐 할 만큼 다 했네요. 오늘은 이만 멈추고요. 다음 주에 뭐 우리 주제로 뭐 하기로 했던 거 지금 얘기할까요? 다음 주에 얘기할까요? 결정하셨어요? 몰라 막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제 개인적인 어떤 업무 때문에 30분 늦게 시작한 거 다시 한번 이제 사과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더 이상 이런 일 전혀 발생하지 않고 칼같이 1시에 방송하는 그런 또 시네마 까먹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